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두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들여다볼 건데, 뭐 큰 변화 없죠. 예, 거래량 큰 변화 없고, 주가 변동폭도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작게,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00원에서 이 만원 매물대, 이 매물대의 상단이 이 만원을, 계속 물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굳이 뭐 물고 간다고 뭐 표현할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그냥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뭐 큰 재료 없고 그냥 소강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뭐 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안 좋아도 그냥 많은 물고 가고 주식 시장이 조금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좋아도 그냥 많은 물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투자한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예, 재미도 없고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앞서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최소 언제까지? 예? 올해 말까지. 그리고 늦으면 언제까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발표 좀, 직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로 좀 이어가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제가 대외적인 또 이유, 그리고 대내적인 이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어떤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계속해서 뭐 언론이나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또 공매도 뭐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살짝 들썩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예. 변동폭이 변동성이 커지기만 하고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활력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어, 돈이 안 돈다, 수급이 안 돈다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제가 그 공매도 금지를 이제 한시적으로 조치하고 난 뒤로는 제가 테크니컬적이고 차트 이런 분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떤 맥락 그런 맥락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소외주인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 결과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전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얘기들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로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투자자로서 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없는 말 하지 않고 또 있는 말 꼭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빈말,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물고 빨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돼. 뭐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참 그리고 또 한 분 또 멤버십 또 가입해 주신 구독자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좀 최근에 좀 정신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를 좀 잘 드려야 되는데 맨날 깜빡하고
뭐 영상 끝에 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지금도 영상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인사해서 어떤 다른 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는 좀 양해의 말씀 예, 또 구하고 크게 뭐 달라진 그 스탠스는 없어요. 지금 그냥 요대로 조금 흘러가고 제가 지금 그래도 많은 이 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기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보고 있고 어쩌면 뭐 매물대 하단선이 9,500원도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역시나 뭐 소외주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좀 초반에 뭔가 내가 발라놓은 게 있어야 이거 주가를 끌어내려도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뭐 기존에 뭐 그렇게 뭐 매집해 놓은 물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공매도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변동성 면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예, 하지만 이게 주가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좋고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주라서 주가가 어떤 전체 시장만큼의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또 따라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또 장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이 정도만 좀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거시경기 환경이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좀 지금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요 정도만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요대로 조금 허세핀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 발표 시까지는 요 이상에서 조금 유지를 해줬으면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소외주건 거래량이 없건 뭐 재료가 없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런 녹록치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 장세가 그때까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발표일까지는 조금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내년 되면 지금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도 조금 위협할 수 있는 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예,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매수를 하시더라도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은 주가지만은 하더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량 매입해 가면서 그냥 뭐라 하죠? 뭐 평단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방어적인 그 정도의 투자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별다른 내용 없죠? 예,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예. 이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 의사록 발표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저는 왜 그 기대를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매번 내가 얘기를 하지만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자꾸 뭐 무슨 근거로 자꾸 쓸데없는 그냥 금리 인하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아무 그냥 답을 정해놓고 아무 근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래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없다. 이래서 금리 인하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올해 뭐 초부터 뭐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몇 번을 예측했는데 다 틀렸잖아. 떡줄 사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아니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도 이걸 예측하는데 왜 그들은 예측을 하지 못할까? 예측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시장의 어떤 그런 기능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면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거의 급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이제 리비안 얘기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요런 상황. 그리고 뭐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고, 정말 요즘 들어가지고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안 이상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오랫동안 정말 휴전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이었잖아요. 예. 뭐 종전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사실상 뭐 종전이라는 것도 그냥 합의에 가까운 것이지 뭐 전쟁을 다시 일으켰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어쨌든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지금 북한과는 이제 악화일로로 가고 있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딱 북한 약간 가까이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랑 전쟁 중이고, 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그렇다 보면 또 북한도 여기서 또 뭔가 아이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한 몇십 년을 후퇴할 겁니다, 아마. 예.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뤄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잃을 게 없잖아. 북한은 잃을 게, 전쟁이 나서 뭐 다 부셔져도 걔네들은 잃을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깔아놓은 그 도로, 그 전산망, 예, 뭐 발전소, 그리고 뭐 건물들, 뭐 이런 거 다 파괴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한 수십 년 뒤로 아마 후퇴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정부의 참 이해되지 않는 경제 정책 일로로 정말 이제 일본보다 더 심할 거다.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이것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은 잃어버리면 뭐 30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50년이다. 최소 50년 가는 거. 왜? 이유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도 아니고, 일본은 경제대국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도 아니고, 일본은 어떤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초과학 기술의 강대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또 일본, 그리고 기축통화국, 옛날에 이제 경제대국, 세계 경제 1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런 큰 어떤 틀에서 일본과 크게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해외 자산, 예, 해외 자산이 일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다르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늘 그래왔듯이 일본의 우리가 전철을 계속 밟아왔죠. 근데 그 텀이 좀 짧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뭔가 어떠한 기술을 한 30년 동안 그걸 뭐 뽑아내서 먹었다.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30년, 뭐 50년 동안 뭐 나라를 뭐 부국하게 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어떻게 들여와 가지고 한 20년, 15년, 20년 헤쳐먹고 이제 중국에 다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절대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가시적이고 이제는 고칠래야 고치기 힘들고, 고치려고 하면 엄청난 돈과 수십 년에 걸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인구 문제가 있겠죠. 예, 인구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짜 국민성이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정치인들의 이 진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진짜 머리가 진짜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정말 나쁘고 이 국민성 자체도 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건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이런 환경 보호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뭐 여성 인권 요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고 국민의식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뭐 법감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예, 그리고 또 정치
뭐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경제 정책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의 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좀 후진국스러운, 예, 중국 같은 그런 국민 수준을 가지고 아직은 있다. 예, 그들과 달라지려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물질, 금전, 예, 당장의 눈앞에 내 개인적 어떤 뭐, 이득, 사익, 이런 거에서 조금은 벗어날 줄을 알아야 진정하게, 뭔가 학문을 탐구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다양성을 또 존중하고, 뭐, 이런 또 환경을 또 보호하게 되고, 이런 국민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개돼지 마냥 그냥 눈앞에 이 밥그릇 이것만 쫓아가지고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익 나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뭐 그 사람 투표를 한다든지 양심을 버리고 뭐 쓰레기를 어디 딴 데다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들 지금 산재 있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이 부채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 이거 해결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뭐 개인이 가지냐, 뭐 국가가 떠안냐, 뭐 은행이 떠안냐, 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 부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발전해서 정말 돈을 많이 이게 벌어들이면 몰라도 그것도 많이 벌어들여도 진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돼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로 내려오려나? 예,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방에 이것을 조정하려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터질 때까지 그냥 놔두다가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도 살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강제 구조조정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자산 관련해 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 뭐 다른 이제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거시경제 환경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든 해줄 거야. 뭐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런 얘기.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서울대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옛날 과거 영상인데 아버지가 이제 정말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대요. 감히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풍족했고 뭐 부족한 거 없었고 그랬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니까 그냥 그날 그 다음 날로 딱 그 다음 날부터 가족이 다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막 못 먹고 못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조금 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가족 전체가 송두리째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분명 우리나라는 미친 또라이처럼 연끌에 쌓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도 돈 빌려다가 주식 투자하고 도박처럼 투자하고 이런 분들 나중에 꼭 일 터지고 나면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IMF도 그랬고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랬고 유럽 위기 때도 그랬고 늘 경고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를 몰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채널과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고 있습니까? 연끌들이 자기들 손해보면서까지 부동산을 팝니까? 팔지 않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경쟁적으로 뭐 팝니까? 그리고 그 부채 조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래 놓고 나중에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면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을 줄 알았지. 진짜 이 정도까지 터질 줄 몰랐다. 아니, 만약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뭐가 어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 늘 이런 식으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운이 없었던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 건데,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를 흘려대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극소수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기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부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더 큰 손해 혹은 어떤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도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큰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일리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 경고는 있어 왔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뭐 준비를 하지 않고 막 오히려 야 지금 싸다, 야 더 태워, 더 빌려서 다 사,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더 막 연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위기가 결국에는 닥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돈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했던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잃지 않았잖아.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잃어.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빚까지 다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예, 버틸 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러니까 설사 위기가 온다고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위기가 안 왔다 하더라도 준비한 사람들은 사실상 잃은 게 없어요. 가족도 잃지 않았고 더 금전적으로도 크게 잃지 않았어요. 다만 그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한 사람들, 도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위기가 진짜 안 오면서 뭔가 돈을 더 벌었겠죠. 예. 돈을 덜 벌었다는 것이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기가 안 올 것이라고 이제 베팅한 사람들, 도박을 한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전부 다 잃고 빚더미 안고 가족들은 다 와해돼 버리고 그 충격에 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집 나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잘 됐을 만약에 위기가 안 왔어. 그러면은 얄궂은 돈 좀 얼마 더 벌겠죠. 뭐 베팅을 어떻게 했냐 어디에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이겠죠. 자기가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의 어떤 풍요보다는 부족하지 않다면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BPR 집이 있고 그게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뭐 상관없어요. 집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BPR 어떤 집이 있고 우리가 뭐 우리 가족 여행 갈 때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 그 중고든 오래된 차든 상관없어요. 있고 삼시세끼 뭐 먹는데 뭐 문제 없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면 된다. 나머지는요 뭘 해야죠? 기호식품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형편 닿으면 하는 거고 형편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해외여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좋은 물건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기호식품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이겠죠. 예, 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아무튼 아유 갈수록 이게
갑자기 경제 방송이 갑자기 인생 철학 방송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정도 뭐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요런 상황. 예.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대박, 초대박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안정적으로 투자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돈 빌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 예, 그냥 하락론자의 그냥 뭐 저거들 싸게 살려고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 주식도 마찬가지도 막 안티막 하면은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논리의 어떤 근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유념하셔서 이번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는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조금 헛소리 조금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또 저보다 또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제 생각은 어쨌든 그랬고 그로 인해서 좀 그렇게 좀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비하시고 부동산 부분도 제발 좀 피해 있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제 크게 앞에 다른 어떤 영상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국내 뭐 어떤 경제 상황까지 살짝 좀 들여다보고 오늘 헛소리 조금 보태가지고 이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한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쨌든 베팅을 하든 좀 리스크 관리를 하든 예. 거기서 저는 좀 후자 쪽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좀 우리가 긴 인생을 봤을 때 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투자하시는데 꼭 이제 진지하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리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어제 장이 크게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약 7%대 7.1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저는 크게 대로스럽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감이 이제 시장에서 빚어내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다. 기초 체력이 약하단 말은 그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무적인 어떤 생산 대수 늘려가는 것 증가와 또 매출 증가, 예? 그리고 이제 주당 손실도 계속 줄여 나가는 이런 고무적인 어떤 계속 어떤 발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계속 돈을 까먹고 있고 이득을 못 내고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돈을 아직은 까먹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여기서 샀나? 아마 여기서 샀나? 어디서 샀죠? 예, 15.65달러, 64달러인가 하여튼 뭐 이때 이제 물타기 두 번째 물타기를 했어요. 예, 두 번째 물타기를 하고 일단은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달러들은 다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예, 한 상황하고 또 다음 이제 또 달러가 준비되면은 또 이제 그때도 주가를 보고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이어갈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어제의 하락은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에서 오는 어떤 리스크가 이제 좀 두각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애플이나 뭐 아마존 우리
많은 그 기업들이 있죠.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대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조금은 아직은 스타트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하락을 좀 크게 맞았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 공장,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공장을 또 짓다 보니까, 많은 또 돈이 들어가겠죠. 예, 돈은 못 버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또 들어갈 돈은 많다. 하지만 그 돈을 허무맹랑한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수요를 맞춰낼 수가 없는 지금 생산 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 대수를 지금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하신 것이고, 또 그 조지아 공장에서 나올 R2 플랫폼 기반으로 한 그 보급형 전기차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이 리비안을 이제 완전히 이제 스타트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어엿한 이제 뭐 테슬라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성공한 전기차 업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진짜 그 뭐랬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조지아 공장의 완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리비안의 어떤 시총 규모나, 예, 그리고 현금 규모나, 뭐, 그리고 벌이고 있는 이 사업 자체, 예, 이게 뭐 어디 라면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 제조업의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것이 뭐 반도체나, 그죠? 반도체, 스마트폰, 예, 이런 거와 빗대어도 절대 결코 작은 규모의 제조업이 아닌 것이 또 자동차입니다. 예. 물론 옛날 과거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전기차가 조금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만들기는 더 편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또 전기차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그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이제 내연기관하고는 다르죠. 내연기관은 또 별도의 또 이제 주유소 이렇게 하는 것들 따로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가 자기들이 충전 인프라를 깔고, 그게 언젠가는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모든 충전 인프라들이 통합되지 않겠나. 예. 우리가 마치 옛날에 과거 스마트폰 시절, 좀 초창기 시절에 그 스마트폰인지 이제 투지폰인지 시절에는 이 휴대폰마다 충전기 이게 잭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뭐 옛날에 맞아요. 스카이, 펜테, 뭐 LG, 삼성, 모토로라, 뭐 그런 산요 뭐 어쨌든 폰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다 폰들마다 이게 다 잭이 다른 거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워낙 이게 주기가 스마트폰 이 주기도 빠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쓰레기도 장난이 아니고 자원 낭비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 잭이 몇 가지 없죠. 몇 가지 없고, 최근에도 유럽에서도 이제 애플 말고 애플의 그 잭이 아닌 이제 그 C 타입으로 다 통일하라. 예, 그렇게 하면서 애플도 손을 들었죠. 예, 자기네들 고집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보는 맥락 가듯이 아마 미국도 이제 충전 인프라가 나중에 테슬라가 이만큼 있고 뭐 리비안이 이만큼 있고 국가에서 세운 게 또 이만큼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있는 인프라들이 통합될 수도 있다. 예, 같이 그냥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왜냐면 뭐 기존의 인프라를 이만큼 가지고 있던, 많이 가지고 있던 업체랑 적게 가지고 있던 업체랑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아니면 미국에서 그 충전 인프라를 뭐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든 아마 통합하는 그 길로. 왜냐면 이 전기차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고, 인류가
이 환경이라는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가야 돼. 이제는 아니면 전기차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여전히 좀 석유나 이런 거에, 이제 기존의 어떤, 자원에 의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자원에 의존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서 뭐 이제 전기차 자체가 뭔가 태양에너지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충전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아마 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 환경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갈 수밖에 없는 이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인류는 죽는 거예요. 뭐 우리 때 그런 일은 뭐 크게는 없겠지만 지금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뭐 사막에 눈이 내린다든지, 예, 사막에 눈이 내린다든지, 만년설이 있던 지역이 눈이 다 녹아 버린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엄청난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인류는 뭐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오히려 그 전기차 시대는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자원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우리 현 세대에는 전기차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됐고 앞으로는 더 커질 시장이고 피할 수 없는 무조건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그 수요 나중에 있을 엄청난 그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등급별로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급형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든지 이제 좀 고급차 프리미엄 차에는 뭐 이제 니켈 배터리가 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등급 나누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도. 지금 뭐 우리 현대기아 차처럼 이런 그냥 국내 싼 이제 보급형 차랑 좀 프리미엄 브랜드의 좀 고급 브랜드랑 뭔가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가격도 완전히 다르듯이 전기차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구분을 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쨌든 생산 대수에 그 생산 설비를 갖추고 먼저 시장을 점검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예, 노하우를 또 많이 가져서 뭔가 비용을 절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리비안에서 하는 것이 또 수직 계열화 뭔가 중요한 부품들은 내부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 전체 생산 대수에 필요한 자원들을 내부에서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부에서 어떤 가능한 그런 것들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좀 외부적인 위기가 조금 오더라도 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리비안은 굉장히 저는 잘 하고 있다. 리비안 자체의 어떤 그런 리스크라는 것들이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예. 수요적인 측면도 그렇고,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금 리비안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자본력을 가지고는 지금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냥 거기에 맞추려고 급급하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와 플랫폼 개발과 뭐, 생산,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을 더 갖추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잘 해 나가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 이제 경기가 지금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그게 좀 약간 가시적인 게 내년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좀 길어도 내후년까지 좀 이게 리비안이 뭐 버티거나 뭐 어쨌든 잘 운영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2025년, 26년 그 이후에는 이제 조지아 공장 이제 완공과 동시에 이제 R2 플랫폼 기반의 보급형
그리고 또 충전 인프라도 더 확대된 이제 충전 인프라, 예,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요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주가는 아무래도 그 전에 좀 움직이겠죠. 내년 뭐 말, 내후년 초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 물론 거시경제에 따라서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지만 리비안의 미래는 반드시 그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는 반드시 다가올 그런 미래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 충분히 메리트 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거시경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리스크 차원이나 아니면 더 좋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착착착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장기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익 극대화, 좋은 포지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그런 개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멤버십 가입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 예, 뭐 그 실명은 바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